자, 교재는 298페이지입니다. 자, 양도담보인데 좀 중요하죠. 횡령죄뿐만 아니라 뒤에 권리행사 방해죄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법리이기 때문에 꼭 개념 정의를 숙지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담보가 뭘까요? 라는 것인데, 자, 변제기까지는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때 비로소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형태를 말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노트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노트는 131페이지입니다. 자, 이 그림 나오죠? 그렇죠?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는 돼지를 기르는 양돈업자예요. 그런데 이 돼지나 소를 기를 때에는 이 돼지나 소가 사료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은, 소나 돼지, 이 축산업자들은 보통 은행에 담보대출을 많이 받죠. 거의 다 담보대출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담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담보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대출받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돼지를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점유는 여전히 내가 하되 너는 담보권만 가져라. 이것을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양도담보를 할 때는 보통 이 점유계정이라는 것이 수반돼요. 점유계정이 뭐예요? 점유를 원래 B한테 이전시켜야 되는데 이전시키지 않고 여전히 내가 점유하고 있다. 이게 점유계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 담보 물건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때 개념적인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채무자를 뭐라 불러요? 이 돼지라는 이 담보물에다가 이 목적물에다가 담보를 누가 설정했어요? A가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양도담보 설정자라는 말을 채무자라 부르고 담보권자란 말을 채권자라 불러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요, 변제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제기가 되어서도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채무자인 A가 변제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팔아버려요. 왜 돼지를 팔 수가 있는 건가요? 돼지를 내가 기르고 있으니까. 제3자는 모를 거 아니에요. 내가 돼지를 기르고 있으니까 내가 돼지 소유권자인 줄 알지.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돼지를 팔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팔았어요. 자, 팔았으면 이게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이 돼지는 누구 소유예요? 자기 소유잖아요. 변제기 전에는. 그렇죠? 돼지는 누가 기르고 있어요? 채무자 자기가 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는 채무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은 될 여지가 없어요. 횡령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배임을 여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배임 됩니까? 되지. 그쵸? 변제기 전까지는 A가 돼지의 담보 목적물 마리수 개수를 예를 들어서 1000마리라면 1000마리를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채무자가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그래서 채권자를 손해 끼칠 것이므로 이게 배임죄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는 횡령이 되지 않지만 배임은 된다. 판례가 각각 있습니다. 변제기 후에 처분했을 때는 그런 건 판례가 없어요. 두 번째 갑니다. 그럼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이 담보권을 처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채권자가 처분한다고요. 자, 보세요. 자, 이 돼지는 변제기 전에는 누구 거예요? 채무자 거니까 타인 소유 맞죠? 누가 기르고 있어요? 채무자가 기르고 있잖아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니까 역시 횡령은 될 여지가 없죠.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배임이 된다는 거지. 즉, 채무자나 채권자나 변제기 전에는 서로 상대방의 사물을 처리할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 채무자를 배신죄로 했으므로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배임죄가.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교재에 나와 있겠지만요, 지금 이 사안에서는 채무자 A가 돼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인 점유가 돼요. 타인 점유가.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자기 점유가 되는 수가 있어요. 자기 점유가 될 때는 뭐가 돼요? 횡령이 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판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채권자가 만약에 변제기 후에 처분했을 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변제기 후에 처분했다. 그러니까 변제기 후에는 내 거라 그랬잖아요. 채권자 자기 거. 자기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그 담보 목적물을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매 신청. 경매 신청해서 아주 헐값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랬다 할지라도, 그래서 채무자에게 손을 끼쳤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죄다. 왜냐하면 이것은 횡령배임이 안 돼. 왜 그럴까요? 변제기 후에도 갚지 않고, 그래서 B가 이 목적물을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하는 것은 타인 사무가 아니고 자기 사무예요. 자기 사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배임이 안 돼요. 그래서 각각 무죄가 되는 것이다. 자, 이런 법리를 가지고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와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변제기 전이 나와 있고요. 후에 처분했다는 법은 나와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는 배임죄 된다 했어요. 그리고 이 사안이 바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안이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배임이 된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횡령이 된다.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변제기 후에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는 무죄가 된다 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교재를 봅니다. 자, 밑에 1번이죠. 자, 변제기 전이죠.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죠. 그러면 배임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죠.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 동산에 관한 보세요. 양도담보 나와 있죠. 점유계정 나와 있죠. 여전히 그 사람이 그것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 밑에 줄 파란색으로 채무자가 그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뭐가 안 된다? 횡령죄 밑줄 X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더라도 선생님 변제기 전이란 말이 없는데요? 당연히 여기서는 그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보통 채무자가 목적물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변제기 전이란 말이 생략되는 거예요. 변제기 후라는 것은 없어요, 판례가. 자, 밑에 2번도 마찬가지죠. 채무자가 뭐 양도담보, 점유계정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역시 세 번째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했거나 담보적거나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역시 1번 판례나 2번 판례나 각각 변제기 전에 처분했다라고 하는 판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3번을 볼게요.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역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동산 나와 있고, 여기서 보통 양도담보라고 할 때는 보통 약한 의미 양도담보를 말해요. 강한 의미 양도담보는 없어요. 자, 약한 의미 양도담보가 설정되어서 채무자가 동산을 점유한다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동산을 처분했잖아요. 처분했으면 뭐가 돼요? 여기 바로 배임죄. 빨간색으로 배임죄 된다. 배임죄 동그라미 쳐볼까요? 배임죄 된다. 그런데 올라가 보시면 자, 빨간색으로 횡령죄 되지 않는다. X. 밑에도 횡령죄 되지 않는다. X. 외워버리세요. 그 다음 밑에 거는 뭐다? 배임죄 된다. 자, 그 다음 4번, 8번도 출제가 전부 다 되었습니다. 자, 수입업자가 누구냐면 밑줄 그시고 이 사람이 이꼴 채무자입니다. 자, 양도담보로 신용장 대금 변제기 전이죠. 처분했어요.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빨간색으로 배임죄 된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면 횡령죄는 되지 않아요. 근데 배임죄는 돼요. 그래서 여기 틀렸죠. 밑에도 배임죄 된다. 맞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잘 봐서 풀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번 볼게요. 자,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려받은 채권자가, 이렇게 되죠. 채권자가. 그쵸? 채권자가 밑에 변제기 전이잖아요.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배운 대로
밑에 배임죄가 돼요. 배임죄가. 됐어요? 자, 그 밑에 2번을 볼게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을 점유하게 됐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나오네. 세 번째 줄에 어떤 이유인지 간에 그것을 누가 보관하게 됐어요? 채권자가 보관하게 됐단 말이에요. 채권자가 그러면 점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빨간색으로 횡령죄가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 보시면 채무자가 점유하게 되면 뭐가 돼요? 배임죄가 되고 채권자 점유하면 횡령죄가 되고 이해되시겠죠? 근데 보통은 요거예요. 요 채무자 점유하게 된 것이 원래는 일반적이고 이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예외적인 판례예요. 아주 흔치 않지만 요 예외적인 판례이고 보통 나온다고 했을 때는 요 첫 번째가 나와요. 첫 번째가. 근데 여기서는 2번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2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채권자가 변제기 후에 처분했어요. 이건 무죄란 말이에요. 자, 볼까요? 자, 1번. 담보권자가 경과 후에, 경과 후잖아요. 담보권을 실행하여, 보통 이 담보권 실행이 뭔가요? 이게 경매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경매 실시했다. 됐죠? 그래서, 환가대금, 평가액을 채권 원리금과 담보권 실행 비용 등이 충당하고 환가대금 및 평가액 나머지가 있어서 담보 제공자에게 반환하려면은 그래요. 원금과 이자는 내가 갖고요. 남는 것은 다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사무는 자신의 사무이지 타인 사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쵸?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처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파란색으로 배임죄 밑줄 X,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줄을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하려면은 역시 민사채무지 형법상의 채무가 있는 것이 한다. 그에 위반했다 해서 마지막에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헐값에 팔아줬겠다 할지라도 배임죄는 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출제가 많이 됐던 것들이.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가보시면 부당하게 염가로 막 팔아줬겠다. 시가보다 헐값에 팔아줬겠다. 할지라도 이게 경과 후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배임죄 된다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됐죠? 잘 받으세요.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하다 보면 어느덧 내 것이 돼버립니다. 자, 네 번째 동산의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을 볼게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자, 이것도 노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노트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131페이지의 하단부에 나와 있죠. 자, 성형사출기라고 하는 동산이 있어요. 기계인가 같아, 기계. 큰 기계인 것 같은데요. 이 A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 공장의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공장을 역시 운영하려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에 가서 점유 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해 놓고 역시 대출금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갑은 양도담보 설정자, 을은 양도담보권자. 방금 배운 대로 소유자 누구예요? 아니 갑이지. 변제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요. 두 사람만의 문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갑, 을, 당사자 간의 문제를 대내적 관계. 그때는 이 채무자,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등기가 양도담보권이 지금 을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출기의 대외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 소유자는 을 소유가 된다. 을 소유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변제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 사출기를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란 사람에게 이것을 양도담보 설정하고 또다시 대출받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럴 만한 권한이 없어요. 자, 보세요.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처분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갑이 또 이 병이란 사람에게 또다시 양도담보 설정해서 돈을 대출받게 되면 이건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처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은 뭐다? 병은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 설령 병이란 사람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을에 대한 배임죄가 되질 않아요. 왜? 무효 처리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을의 담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무효다, 무효. 배임죄가 안 돼요. 여기까지가 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제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갑이. 자, 보세요. 갑이 동산에 대한 기계, 이 사출기를 양도담보 방식으로 대출받았어요. 근데 변지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갑이란 사람이 이 사출기를 또다시 병에게 양도담보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법적으로 무효. 즉 무권리자가 처벌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 따라서 병이란 사람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 무권리자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설령 병에게 양도담보 설정했다 할지라도 을을 해친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사안 바꿔볼게요. 이 갑이란 사람이 이제는 병에게 양도담보 한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팔아먹었어요. 매각을 했어요. 매각했을 때는 왜 오른쪽에서 양도담보 한 것하고 틀려요. 양도담보는 무효 처리했지만 이 매각했을 때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자, 그랬을 때는 이게 을에 대해서 최초의 담보권자인 을에 대해서는 뭐다? 배임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또다시 병에게는 뭐가 안 된다? 병은 담보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안 되지만 을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읽을 때에는 이 갑이 병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했는가 아예 매각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매각을 했으면 을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가 있겠지만 양도담보 했을 때는 배임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재입니다. 자, 보세요. 에어컨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또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라고 했을 때 뒤의 양도담보권자에게는 처음에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자기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됐다는 것만 갖고서는 처음에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뭐가 안 된다? 배임죄 밑줄 X. 배임죄가 안 된다. 말이에요. 둘 다 뭐였기 때문에 둘 다 양도담보였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한다? 요것을 무효 처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나왔죠? 자, 그 다음 자, 보세요. 똑같이 사안 똑같아요. 양도담보 설정했죠? 또 양도담보 설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이퀄 무효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병이라는 사람이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이라는 사람에게 아예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을 때는 이게 뭐예요? 이게 유효하다. 됐는가요? 그래서 그 밑에 줄, 자, 뒤의 담보권자. 뒤의 담보권자라고 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병이죠, 병. 그 병에 대해서는 뭐가 안 된다?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근데 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은행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되겠지만요. 병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안 된다. 무죄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처음에 담보권자이냐, 뒤에 담보권 채권자냐, 여기에 따라서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설 나와 있죠. 해설. 매각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은행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되고 병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무죄다 이거. 그러나 여기 양도담보 설정했을 때는 그쵸? 밑에 을은행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설명 제가 다 드렸던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이거 잘 나옵니다. 1번, 2번이 좀 어렵지만은
전부 다 여기 있는 페이지 298, 299, 300 다 중요한 거예요. 자, 매도담보는 잘 나오지 않는데 이건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앞에 있는 양도담보에 비해서는 엄청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보겠습니다. 매도담보는 뭐예요? 이건 소유권에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에 아예 넘어가는 거. 그리고 변제기가 있을 때 내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일단 맡기고 야 이거 팔지 말아라. 내가 이건 엄청나게 애지중지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찾아올 테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돈을 주고 다시 내가 담보를 맡겼던 것을 찾아오는 거죠. 매도 담보. 그래서 나중에 변제가 있으면 다시 찾아오는 거. 변제가 있으면 다시 찾아오는 거. 이것을 매도 담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변제기 전에 처분한 경우와 변제기 후에 처분한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다 똑같아요. 양도담보랑 다 똑같은데 소유권이 넘어갔던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차이가 있어요. 여기 채무자가 변제기 처분했을 때 이 횡령죄 된다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여기 왜 그런가요? 요게 타인 소유 플러스 자기 점유. 그러니까 되는 요 타인 소유 요거 자기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만 된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1번 채무자가 변제기 처분했을 때 횡령만 된다니까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타인에게 매도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다? 이게 타인 소유 플러스 자기 점유. 이기 때문에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 되는 거죠. 채권자가 처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임죄 되는 거죠. 그 채권자가 밑에 변제기일 이전에 처분하게 되면 이게 배임죄가 되고 여기 바로 뭐예요? 환매권을 붙여준 것이 바로 뭐다? 이퀄 이게 매도담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두 번째는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환매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매도담보 형식이었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역시 이 말이 배임죄다. 이 말이죠. 후에 처분했을 때는 무죄입니다. 환매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매도담보죠. 도가 된 후에 채권자 처분했을 때는 역시 배임죄가 안 된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횡령이 뭘까요? 라는 말인데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명득 의사를 외부에 표출한 것을 우리가 횡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외부로 표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내심 미칠 것이고 X만 갖고서는 횡령이 안 된다. 빨간색으로 외부 인식 동그라미. 보통 횡령의 행태들은요. 자기 부자기도 되지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매매했다든지 담보 제공했다든지가 일반적이겠죠. 증여 이런 것들. 소비를 했다든지 점유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법률행위 경우에는 유효, 자, 무효도 됩니다. 무효, 취소 여부도 본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자, 판례 볼까요? 자, 밑에 횡령죄는 위태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본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빨간색으로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 제공하면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지. 여기서 무효이거나 무효 세무대주거리, 침해이거나 세무대주거리 이런 것은 하등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위헌범이기 때문에 받으시고. 자, 2번 그러나 강행 규정이 위반된다면 이것은 당연 무효. 그냥 무효가 아니고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애당초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공장저당법 세무 이게 바로 뭐예요? 강행 규정.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이 기계는 함부로 양도담보 제공이 안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에 기초해서 당연무효, 이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이 기계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질 않아요. 여기서 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요게 공장저당법에 가보면 이게 압류가 금지된 대상 품목에 속해요. 대상 품목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압류 금지를 시키는 건가요? 이거는 채무자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를 금지시켜요. 우리 집에 있는 가재도구 있죠, 가재도구. 숟가락, 젓가락. 이거 압류 안 돼요. 왜? 최소 먹게, 살게는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어구. 우리가 어촌에 가보면 그 선박들이 쓰고 있는 어구들 있잖아요. 물고기 잡는 그물. 이런 것들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압류가 되는데 그런 그물, 이런 것들은 압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공장 재단을 구하는 이 기계도, 아니, 공장 재단을 기계를 돌려야지, 돌려서 물건을 팔아서, 그래야지 먹고 살고 빚도 갚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계들은 최소한이나마 압류를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그걸 압류한다는 말은 굶어 죽으라,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압류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압류를 했다. 이 기계를 가지고 만약에 이 공장 사장이 타인에게 양도한번 적용했다. 그럼 이것은 무조건 무효시켜버려요. 됐죠? 자, 밑에 반환 거부 보시면, 반환 거부시는 횡령행위 한 예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반환 거부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횡령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반환 거부 행위가 횡령과 같다 동그란. 이걸 우리가 총론 시간에 배우지? 동가치성, 동치성. 부작용 할 때는 배우죠. 그렇게 동치성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횡령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밑에 판례 보죠. 자, 횡령이 되었다고 본 판례들. 자, 1번에 반환 거부 동그란, 2번에 반환 거부 동그란 쭉 읽어보시고 전부 다 이랬을 때 횡령죄 됩니다. 다음 페이지. 반환 요구에 불응했다. 동그라미. 횡령되는 거고요. 아니,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토지를 돌려줘야지. 뭐 2년가량 더 짓겠다고 하면서 안 넘겨주는 거예요. 횡령죄. 그 다음 4번에 행방불명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설명을 하지 못한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횡령죄. 자, 그 다음 5번. 자, 5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두 번째 줄, 피해 회사에 송금을 하되 그 대금을 모두 밑줄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회사가 상품권 소유권을 가지되 이렇게 했잖아요. 모두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주고요. 일부는 줬어요. 근데 빨간색으로 나머지 동그라미를 주지 않았어요.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횡령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남의 돈이죠. 저와 배영님이 계좌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을 자기 개인 채무 변제에 썼어요. 함부로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자, 7번 볼게요. 자,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이걸 차량 사실상 처분하게 되면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는 거죠. 됐어요? 꼭 이것이 차량 명의 등록 명의자일 필요는 없어요. 이거 17년도 경감에 나왔어요. 이거 기출된 적 있어요. 자, 역시 2번도 집 차주가 집 회사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역시 빨간색으로 사실상 처분 동그라미, 밑에도 사실상 처분하면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됐는가? 밑에 볼까요? 차량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동산만 거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갖고 따지는 것이지, 차량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따진다 한 그 판례를 바꾸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보다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명의자이든 아니든 등록 명의자이든 아니든 이 사람이 사실상 처분하게 되면 무조건 횡령죄 된단 말이에요. 자, 이 7번 판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최신 판례고요. 바로 경감부 시험에 작년에 나왔어요. 자, 8번 볼게요. 대표이사가 회사에 귀속된 회사 거잖아요. 회사 것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대표이사니까 이것을 임의 사용 동그라미.
그쵸? 횡령 동그란. 그 밑에 이미지줄 동그란. 하는 순간 기수입니다. 기수. 나중에 그 후는 뭐예요? 기수 후에 갚았다. 라고 하더라도 기수 이후 문제니까. 그 밑에 그 후에 상환 다시 입금했다. 그건 기수 이후잖아요. 그쵸? 예, 이런 것들은 뭐다? 범죄 성립에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밑에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득 의사로서 보관 중인 타인 금전을 횡령하였다면 그 즉시 기수. 나중에 뭐 상계한다 안 한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 할지라도 뒤집거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문제. 자, 되돌이라고 하는 거.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금은방에 손님이 왔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요. 마침 없고 옆가게는 있거든요. 옆가게 가서 빌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빌려와서 우리 손님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를 갖고 왔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그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받은 사실을 부인한다. 빨간색으로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 동그라미. 횡령죄 그런 말이에요. 자, 요 12번 잘 나옵니다. 12번 받으시고. 자, 회사의 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 자금을 빨간색 뇌물 공유 동그라미. 밑에도 배임 증대 동그라미. 범죄 목적서였죠? 요 회사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범죄 목적으로 쓰여져 뇌물을 갖다 바쳤다, 배임 증대 갖다 바쳤다라고 했을 때 횡령죄 그런 말. 됐어요? 자, 기출문제 가보시면 보관 중인 회사 자금을 뇌물로 공유하였다면 뇌물 공유죄 되고 업무상 횡령죄 되고 안 된다 틀렸지. 죄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뇌물 공유죄 하나, 횡령죄 하나. 자, 횡령죄 안 되는 거. 자, 파란색.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다. 단순히 반환 거부하는 거. 단순히 세무. 빵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세무. 자, 밑에 판례가 전부 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구상금 집행 합보 세무. 다음 면제 참여를 받기 전까지는 내 못 주겠다. 이런 것들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준 해주겠다. 이런 것들. 자, 3, 4, 5번이 뭐예요? 3, 4, 5번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그 예시가 되는 거예요. 자, 6번. 자, 제3채무자가 누구냐면요. 이것은 은행이에요. 은행. 집행공탁을 해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집행채무자가 그 수령한 금전은 이 금전 누굴까요? 쓰세요. 자기 소유라고. 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집행채무자가 그 금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요거 거부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채권자가 있어요. 여기 채무자가 있네요. 채권자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겠죠? 돈을 빌려줬다.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죠? 돈을 안 갚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자가 돈을 안 줍니다. 돈 받아주세요. 라고 이제 1번 소를 제기했어요. 됐어요? 소를 제기하니까 이 소장이 이제 채무자에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장이 갔어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이 승소 판결했어요. 법원이 이 채권자에게 2번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문이 나왔어요. 승소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채권자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어떻게 돼? 승소 판결 받으면 이퀄 여기다가 강제 집행문을 부여받아요. 강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사람이 어딜 가냐면 은행에 가요. 이게 세 번째인 거예요. 세 번째. 은행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판결문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판결문을 갖고 와서 은행에다가 강제집행을 하는 거예요. 은행이 뭐예요? 은행이 여기서 말하는 제3채무자예요. 제3채무자. 아니, 왜 은행이 제3채무자인가요? 이 채무자가 채무자가 이 은행에다가, A라는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채권자인 거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지. 그때 이 은행이 바로 뭐가 돼요? 채무자가 되는 거지. 다시 보세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서 채권자가 되고, 이 채무자는 이 채권자에 대해서 자기가 채무자가 되잖아요. 물고 물린 관계지. 이 사람이 채권자면 얘가 채무자, 얘가 채권자면 얘가 채무자. 그래서 이 A은행을 이 본래의 채권자에 대해 관계해서 제3채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이 사람 통장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채무자가요, 이 제3채무자인 은행이 이 채권자가 집행문을 갖고 왔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채무자에는 돈을 주지 말라 하고, 그렇죠? 채무자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집행문 부여받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주는 건 맞기 때문에 자칫 잘못 쳤다가는 뭐 좀 이 사단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A은행이 어떻게 했냐면, A은행이 이 돈을 나도 모르니까 은행에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은행에다가 변제 공탁을 하는 거예요. 변제 공탁을 한다. 근데 변제 공탁을 했는데 이 변제 공탁은 원래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뭘 해야 돼요? 원래는 은행이 법원에다가 집행 공탁을 해야 돼요. 집행 공탁을 해야 할 것을 지금 채권자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공탁을 해야 할 것을 A은행이 잘못하여 변제 공탁을 한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제3채무자인 은행이 집행 공탁을 법원에다 해야 되는데 착오로 변제 공탁을 했어요. 근데 이때 집행채무자 누군가요? 이 집행채무자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 채무자인 거예요. 채무자. 이 사람이 집행채무자예요. 집행채무자. 이 법원이 은행이 나한테 갖다 돈을 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채무자한테 연락을 하니까 이놈이 와서 또 받아가요. 이 법원에 가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집행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누구 돈이에요? 이 돈은 집행채무자 자기의 돈이에요. 자기 돈.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이니까 자기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행채무자가 그 금전을 집행채권자에게 나 싫어, 니한테 안 줄래 라고 반환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건 자기 돈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달라고 하는 것을 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간단히 판결유지를 보지만요. 이 채권자가 봤을 때는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유지를 좀 아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렵게까지 승소 판결 받았고 은행에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 은행이 줘야 되는데요. 애딱 모르겠다. 법원에서 공탁을 해버리고 또 채무자도 받아갑니다. 결국은 횡행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횡령죄로 형법적으로는 묻지 못하겠지만 뭐 민사로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마당인데 형법적으로 횡행이 안 된다 하니까 채권자가 지금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쉬었다 하겠습니다.